네, 애널리스트 톡톡 위클리 브리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은요, 이성훈 연구원, 안예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글쎄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감이 안 잡힙니다. 네, 워낙에 예측할 수 없는 이슈가 주말 사이에 또 발생했고, 이게 미국 증시에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우리나라가 열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의 고견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또 갑자기 또 주말 사이에 네.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이제 재차 고조가 되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지난주 금요일 뉴스 플로우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원래는 이제 2주 이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언급을 그랬죠. 했고, 네. 이게 사실상 이란에는 어떻게 보면 핵포기 결단이라는 결정을 하기 위한 2주라는 최종 시한을 설정을 했고, 시장에서는 이거를 오히려 이란과 미국 간 협상 가능성이 부각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안도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제 이란의 이제 세계 핵시설의 공격을 단행을 했고요. 이게 사실 미국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했다라는 게 조금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을 재차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미국 입장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보더라도 이번 이제 공습은 그 이란의 핵시설만을 좀 겨냥한 제한적인 공습이고, 뭐 이란의 정권 교체나 아니면 뭐 전면전 확대화 같은 거 원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게 그 이란 의회에서 어제 또 갑자기 전 세계 산유량의 20% 정도가 운반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안건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게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의회를 통과한 단계이고 최종 결정권은 그 이란 최고 국가안전위원회랑 그 최고 지도부의 결정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긴장감이 이번 주에는 조금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네.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미 이제 산적해에 있는 뭐 재정 적자나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전쟁이 확대되는 그림을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란이 뭐 중동 내 미국 기지를 공격을 한다라는 등과 같은 이제 극단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 현실화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오고 있는 지수상으로는 코스피가 한 0.46% 하락 정도 예상 체결가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생각보다 크게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 더 나아갈, 뭐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의 진짜 완전 차단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뭐 중동에 있는 미군 시설을 이란이 타격을 한다든지, 그런 선택지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앞으로의 전망, 지금 이란에게 좀 공이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란의 선택지는 지금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좀 위험용 카드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봉쇄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주식시장의 뭐 어떤 기업들의 EPS라든지 현실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유가 급등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이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란 입장에서도 득보다는 조금 실이 더 많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과거 이제 이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대될 때 호르무즈 해협을 위험용 카드로는 제시했어도 실제로 봉쇄까지 단행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도 뭐 여기를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 뭐 물류 차질 우려가 있고 물가가 또 폭등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중국과 같이 이제 주변 국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봉쇄되기에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사실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위협이 돼야 되는데 네. 미국은 사실 이미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한테는 이게 직접적인 타격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란 입장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현실화하는 데는 조금 가능성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전에 아마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뭐 폐쇄한다, 뭐 결의안 채택, 뭐 이런 것들 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통과되려면 아직 그 단계가 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도 이런 카드 아직 남았어 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최후의 어떤 통첩 같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계속 견제 카드로 활용을 하는 건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연구원님의 생각은 실제 차단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라고 보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일단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좀 임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겠죠? 보고 있고요. 뭐 만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사실 특별한 이제 포지션을 구축을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그렇죠. 사실 이 지정학적 이벤트라는 게 당연히 시바될 경우에는 증시 조정이 이제 명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긴 한데 네. 이게 또 해소될 경우에는 또 갑자기 급반등이 나타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해 사실 증시의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금주에는 그 유가의 방향성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그 유가 입장에서는 상방 리스크가 좀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80달러 선을 상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뭐 진짜로 이제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이제 100달러 선 넘어가면서 이게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제약 요인으로 그렇겠죠.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유가 방향성 보면서 시장 변동성 관리를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조금 더 이제 간단해졌을 수도 있겠네요. 호르무즈 해협을 진짜 봉쇄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요. 하게 되면 유가 100달러 넘어가고 뭐 연준 얘기 나오고 물가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시장은 진짜 좀 더 압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져가야 돼서 이럴 때 참 문제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가 문제인데 만약에 후자의 시나리오가 맞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뭔가 괜히 팔았다가 나중에 급반등할 때 그걸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안희아 연구원님께 궁금한 건 아무래도 채권 쪽 담당이시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채권 시장은 인플레가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그쵸. 관건인데 네. 관세 정책 때문에라도 이제 여러 가지 공급 요인들이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물가의 가장 큰 비중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결국에 중요하다라고 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국제유가가 60불의 선에서 큰 변동이 없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도 점진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뷰였는데 지금 이제 유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좀 변수입니다. 특히 레벨이 좀 변수인데 작년 유가 같은 경우는 70에서 85 정도에서 등락을 보였고 올해는 80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한 60불까지 떨어지는 하방 압력이 우세한 그런 상반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최근 이벤트로 인해서 배럴당 70달러까지 올라섰고 이게 후반선까지 올라선에 따라서 전년 대비 국제 유가가 플러스 전환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 70불 정도 초반선만 되더라도 인플레 자체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뷰지만 이게 75, 80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라고 하면 1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고유가 흐름이 다시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인플레 때문에 연준의 어떤 정책 결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인플레가 높아지면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채권 시장이 복잡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전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메커니즘의 경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측면보다는 물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제 좀 최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계산 방법이랑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이게 오히려 물가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채권 시장도 크게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그 트리거를 딱 누르는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연준인데 네.
연준은 뭐 올해 안에 뭐 금리 인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려한 게 연준보다는 트럼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연준을 걱정하는 트럼프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뭐 최근까지도 뭐 유가는 안정적이다, 뭐 저유가 수준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1기 때도 이제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정책 결정이 유가에 어떤 변수를 미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요인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만드는 어떤 빌미로 그쵸. 하나 더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FMC에서 이번에도 동결을 했고 관세 정책 영향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뭐 기존의 스탠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파월 의장은 더욱더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라는 스탠스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반대로 봤을 때 유가가 너무 치솟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오히려 급감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내긴 했는데 뭐 사실 오늘 반응은 사실 유가가 뭐 78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이렇게 안정되는 그런 네. 흐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유가가 뭐 한 80불, 90불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은 시장 금리의 연준의 한 1, 2회 정도 연내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레벨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동결로 굳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10년물은 최근에 뭐 한 4.5에서 상단을 형성하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좀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구간이기도 했는데 만약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한 4.6까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연고점 수준이 4.8까지도 트라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 이런 숫자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불확실성 엄청 커지는 거고 뭐 유가 올라가는 거고 금리 올라가는 거고 그럼 뭐 시장은 반대로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과연 어디까지 하락을 하고 잘 커버를 하는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국내는 채권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국내는 사실 이렇게 유가가 계속해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네. 국내 수요가 더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책을 더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그만큼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이고 네. 물가가 결국에 유가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금리 인하를 좀 제약시키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창훈 총재가 하느니 좀 뭐 주택 시장을 좀 고려를 해서 금리 인하를 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대외 요인까지 추가가 되면은 사실 올해 연내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시장도 사실은 뭐 대외 금리와 마찬가지로 조금 약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사실 이렇게 국제 유가라는 변수가 더해졌고 그리고 8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되거든요. 지난주 추경이 발표가 됐는데 추경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많아지는 것들이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 리스크에 더해서 8월 말에도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면서 내년도 재정 확장 기조까지 더 펼쳐질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금리 상승 압력이 더해질 수 있고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층 더 그 금리 상방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조금은 3분기 중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주일 지나면 3분기 시작이죠. 7, 8, 9월. 3분기에는 어떤 또 파도가 몰아칠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쪽으로 한번 넘어와서 시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3,000피를 열었는데 다시 2,990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은 지금 완전히 차트가 좀 무너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평선 다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코스피는 또 이 정도면은 잘 버티나 싶기도 해요. 분봉상으로도 이 정도면 밑에서 저가 매수 좀 유입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 저가 매수는 개인 위주의 매수기 때문에 뭐 완전 건강한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장 초반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1%대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3,000포인트 이제 넘으면서 심리적 저항선 뚫었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조금 쉬지 않게 빠르게 급등을 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는 사실 단기적으로 쉬어갈 타이밍이기도 하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와중에 사실 주말간의 이제 중동 이슈로 인해 어느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일부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전쟁 자체로 인한 증시 하락 기조가 완전히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결국 국내 증시가 계속 2,999 이 정도에서 막 수급 공방전을 보이면서 3,000포인트를 결국 뚫었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상승한 배경이 결국 정부 주도하에 재정도 풀고 금리도 인하하면서 뭐 증시 부양 정책과 같은 이러한 세 가지 세 박자 조합이 모두 맞물려가면서 나타난 유동성 랠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자산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추세적인 하락이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매물 출회 정도 이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일시적인 매물 출회 이후에 다시 항상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코스피는 약간 위기가 있다가 그걸 다 극복하고 다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좀 반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혹시라도 좀 타겟팅을 해야 되는 업종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뭐 업종은 사실 방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그렇군요.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뭐 이제 그러한 방산과 같은 기조 주도주는 이미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이제 오히려 최근에 이제 대형주, 특히 이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외국인 입장,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된다면 이게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그 전쟁 이러한 매크로 여건이랑 조금 무관할 수 있고 국내 고유의 정책이랑 좀 연동될 수 있는 중소형주가 오히려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21년도 이후에 3년 만에 거의 60조 원을 상회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수급이랑 더 연동되는 경향성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코스닥 중소형주가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현재 시장의 핵심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뭐 AI 관련 중소형주는 이번 주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외국인이 좀 쉰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개인 하면 원래는 코스닥 중소형주 근데 또 전쟁이랑 좀 비껴나갈 수 있는 AI 중소형주 이번 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일정은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나요? 네, 일단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가장 1순위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외에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연준 위원 발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산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26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좀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이제 25일에 그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그거 요즘 뉴스에 그렇죠.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부분도 만약에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편입이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체크할 만한 주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그게 저는 사실 높게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되었죠. 그 시장 접근성 평가라고 예. 정량적인 이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가 발표가 됐는데 아직까지 MSCI는 한국 증시에 이제 외국인 접근성 정책을 더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좀 뚜껑 열어보고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슈가 좀 시장의 어떤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수 있을지 수요일에 MSCI 결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